안녕하세요. 재밌는 정치, 즐거운 봄, 언제나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싶은 승강 정치를 맡은 박봄입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기다리셨죠? 학생들 수강 후기에 이 단원 언제 풀어요? 이렇게 막 했었는데 오늘 이 단원 선거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노래는 성덕이, 김성덕 학생이 추천해준 이적이 부른 그대, 이적 씨가 부른 그대랑이라는 노래입니다. 진짜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그 가사를 조금 가져왔는데요. 네,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솔직히 겁이 나요. 사실이 그래요. 앞길은 한 치 앞도 모르니 그대도 그런가요? 마찬가지인가요? 떨고 있는 내가 우습지는 않나요? 그대랑 함께 갈래요? 꼭 끌어안고 갈래요? 서로에게 서로라면 더할 나위 없어요. 사랑 얘기겠죠. 근데 우리 상황에 적용시켜보면, 여러분들 겁이 나고 떨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수강 후기에 이제 180일에 이제 9월까지 꺾였다고, 이제 5개월 조금 넘게 남았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추조해하고 그런데요. 겁이 나죠.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이 여러분의 경쟁자가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저 다른 학교에 있는, 저 멀리 다른 지역에 있는 여러분의 또 다른 사실은 진짜 백의 경쟁자가 있어요. 친구한테 많은 거 숨기시고 안 보여주고 서로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배운 거 가르쳐 주시고 그런 가운데서 더 내 실력이 막 높아져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경쟁자가 아니라 정말 같이 가는 동반자가 되시기를, 그래서 서로 끌어안고 서로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선거 문제 푸는데 여러분 53페이지 실전 문제 3번 그리고 54페이지 실전 문제 5번 먼저 풀고 나서 60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실전 문제 3번, 54페이지 실전 문제 4번 이렇게 먼저 보도록 하죠. 네. 여기 써 있네요, 친절하게. 네. 다음은 땡땡도에서 새로운 교육감으로 취임한 A씨의 취임 연설 중에 일부고요. 밑줄친 환류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지금 6번째 주제에 해당되는 현대 정치과정과 참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몇 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치과정 모형은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 정책결정과정 순서, 실제 사례랑 맞춰서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꼭이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이 사람이 이랬죠. 먼저 도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도민들이 교육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겠대요. 거버넌스 기구를 확대해서 이게 국정을 담당하는 그런 기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민들과 정책 생산과 결정을 공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기간에 약속한 교육감으로부터 평가받는 상향식 평가를 반드시 시행할 것입니다. 1년에 한 번 자체 평가는 물론이고 정책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정책을 수행한 결과에 대한 환류 시스템. 다시 말하면 환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이 나오고 정책이 집행된 후에 그것을 평가하는, 누가? 도민들이 평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대요. 이거를 실현하기 위해, 환류 시스템을 실현하기 위해 해당되는 노력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볼게요. 주민감사 청구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죠, 여러분? 그쵸? 여러분, 주민감사 청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구에 살고 있으면 그 구청장에서 구청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뭐 하는지 그 상급 기관에다가 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도잖아요. 이 도가 이 땡땡도 교육감이 어떤 불합리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어떤 위법적인 일을 하거나 했을 때 이 도에 관련된, 시도에 관련돼서는 19살 이상의 사람들, 주민들 500명 이상이 서명을 통해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건을 대폭 간소화한다고 하면 300명만 돼도, 200명만 돼도, 또는 어떤 다른 식으로 그 요건을 대폭 간소화하면 보다 더 그 행정에 대해서 이 교육감에 대한 어떤 행정작용에 대해서 정책 시행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감사를 요청할 수가 있게 되겠죠. 평가 시스템. 해당되는 거 맞죠? 그렇죠? 보다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억 맞습니다. 대폭 간소화함을 통해서. 그다음에 볼까요? 니은.
정책에 대한 주민의 그렇죠. 평가 의견 수렴을 제도화한다. 그렇죠. 여기 정책 집행에 대한 평가니까 맞습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정책을 결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의 주민을 참여시킨다. 굉장히 그럴듯하죠. 그렇죠? 정책을 결정할 때 이것은 정책 결정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가기관이 담당을 하고 거기에 국민들, 주민들의 의사가 수렴되긴 하지만 정책 결정권자는 어디까지나 국가기관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 환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정책 결정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해서 내보내서 수행, 집행한 다음의 평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할 때 참여시킨다. 라는 건 아니죠. 정책을 다 하고 집행하고 나서 그 정책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리을 볼까요? 행정정보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그 요구 절차를 간소화한다. 그래서 행정기관의 어떤 정보를 국민이 알 권리에 따라서 요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절차를 간소화하게 되면 감시, 통제 또는 이런 평가 기능을 보다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시청사를 막 다시 건축했다 그러면 주민 청구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건설비가 얼마인지 행정 공개, 정보 공개를 요청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 해당이 되겠네요. 여러분 다음 54페이지입니다. 54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참여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6번째 주제에서 현대 정치 과정과 참여하는 부분에서 정책 결정 모형이라든가 정책 결정의 순서 알아두시고 또 하나는 참여입니다. 참여. 6월 모의평가에는 정말 자주 나왔고요. 참여 부분 여러분 꼭 정리해 두시는데 보면 다수의 참여에 의한 결정은 사회적 수준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능력 있는 엘리트가 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참여에 대한 반대 입장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헌팅턴이 이렇게 말하네요. 다수의 참여는 많고도 다양한 요구를 낳아서 행정과 자원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서 오히려 바람직한 결정을 저해한다. 다시 말하면 여기 주장은 참여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 반대의 반론이에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해볼게요. 1번. 정치 참여와 시민의 이익 증진이 비례하는 성격을 지닌다. 참여했을 때 시민의 이익, 공익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참여해야지. 왜 참여 반대해? 반론 맞죠. 그렇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어. 참여해야지. 시민이. 맞죠? 시민 다수가 지혜를 모을 때, 시민 다수가 참여를 할 때 보다 책임 있고 질 높은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 그렇죠? 참여를 활성화시키면 정책 결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자, 보세요. 참여를 활성화시키면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게 되면 어떤 정책에 국민의 동의와 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이 높아집니다. 대신에 국민이 참여를 많이 하게 되면 다양한 의사들을 수렴해서 그것들을 적용하다 보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죠. 그렇죠? 효율성은 오히려 떨어지죠. 참여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엘리트들이 결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맞는 것이 되려면 참여를 활성화시키면 정책 결정 과정의 정당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참여해야지. 이렇게 해야 맞죠. 정답은 틀린 거 4번 되겠습니다. 5번 확인해 보죠. 참여는 스스로 다스리고 스스로 다스림을 받는다. 자치의 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그렇죠. 참여했을 때 내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참여해야지. 라는 논리. 그래서 여러분 지금 53페이지와 54페이지의 문제 한 문제씩 풀어봤고요. 이제 쭉 넘기셔서요. 바로 60페이지로 넘어옵니다. 60페이지 1번 문제부터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여기는 7번째 주제 선거의 의미와 선거구에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든지 연계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볼게요. 자, 보세요. 다음은 교사가 수업 시간에 제시한 자료고요. 이를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던 선거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선거의 기능 지금 여기 밑에 다 나와 있죠. 보기에. 그렇죠? 그리고 선거의 기능을 묻는 문제는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볼게요. 선거는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이익을 선거를 통해서 표출하게 되고 정치 권력 통제하죠. 그렇죠? 그리고 정치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동의와 지지의 방법으로서. 그리고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이 내가 주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선거의 기능인데 위에 해당되는 지문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볼게요. 갑국에서는 야당일 때 총선 중간 시기에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의석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데 비해 다시 말하면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일 때 지방선거에서 의석수가 꾸준히 늘어난대요. 그런데 일단 집권을 하면 다시 말하면 여당이 되면 지방의회 의석을 잃는 패턴이 계속된대요. 집권당이 누구든지 간에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대. 다시 말하면 이 여당하고 야당이 있는데 중간에 지방선거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집권당이 아니라 야당 쪽에다가 표를 준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런지 보세요. 또 한편 을국에서도 보니까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하는 중간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는 해에 이루어지는 의회 의원 선거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 선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난대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을 뽑아준 그 당을 중간선거에서는 이제 안 뽑아준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게 뭘까요? 선거의 어떤 기능이에요? 한쪽에게 너무나 많은 정치 권력을 이렇게 몰아줬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을 저해하기 위해서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거 잘하잖아요. 네. 이렇게 한쪽 정당에 막 몰아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아주 가장 좋은 배분 상태로 여당, 야당, 여당, 야당 이렇게 탁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입니다. 통제. 그래서 한쪽 정당에 무수히 많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야당일 때 늘어나고 집권하면 별로 안 주고요. 대통령 선거 결과 여당을 해줬는데 중간선거 하게 되면 또 다른 결과로 해주고요. 정치 권력에 대한 통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3번이죠. 다음 볼까요? 네. 가 나에서 위배되고 있는 민주선거의 원칙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주선거의 4대 원칙 알고 계시죠? 그렇죠?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출제될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지금 보다시피 사례 통해서 여러분 찾아내도록 합니다. 또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4대 원칙과 더불어서 이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의 반대 용어도 알고 계셔야 되죠. 보통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일정 연령 이상의 누구나를 의미하는 것이고 누구나 주지 않고 있는 걸 제한 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평등 선거라고 하는 것은 한 표 가치의 동일성. 네. 근데 반대는 차등 선거죠. 그렇죠? 네. 그럼 보겠습니다. H사가 서비스하는 이 동그라미 게임은요. 선거 개념이 잘 정착된 게임인데 게임 내 군주인 통령을 선거를 통해서 뽑는데요. 파벌에 속해 있는 당의 당수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요.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후보 등록증 아이템이 필요하고요. 투표 방법은 1인 1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1인 1표네요. 예. 그러면 한 표 가치의 동일성이 되고 있죠. 표 가치 떠나서 평등 선거가. 그런데 뭐냐면 10레벨 이상의 능력을 지닌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만 투표권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제한되고 있죠. 그렇죠? 제한 선거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볼게요. S사가 운영하는 이 다이아몬드 게임에서는 족장 선거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고요. 랭킹 400위 안에 드는 유저들이 족장 선거에 후보로 등록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1차 후보로 등록된 상위 7명과 전에 족장이었던 사람을 합쳐서 8명이 후보로 선정이 돼요. 그런데 한 투표자당 한 번의 투표 기회가 있고요. 투표자의 레벨 및 등급에 따라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진대요. 다시 말하면 투표자의 레벨 및 등급에 따라 그 사람이 행사하는 표 가치가 다르다는 거야. 한 표 가치의 차이, 가치의 차등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쵸? 뭐죠? 예, 이거 차등 선거. 네. 그래서 나에서 위배되고 있는 선거, 민주선거의 원칙은 보통 안 하고 있는 거고, 그쵸? 보통 선거 위배되고 있는 거고. 그쵸? 나에서는 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평등 선거 위배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정답 찾아보면 쭉쭉쭉 넘겨보면, 네, 아니고요. 네.
보통평등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찾으셨죠?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6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밑줄친 기억에 대한 평가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회 정책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동그라미 시의 경우 2개의 선거구를 지금 늘렸습니다. 네. 기존 선거구의 일부를 조정했는데 이 같은 선거구 조정에 대해 일부 선거구의 경우에서는 법률로 정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에 대한 연관성 부족을 지적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선거구를 획정할 때는요. 인구 대표성하고 지역 대표성을 다 고려합니다. 꼭 알고 계셔야 되겠죠? 네. 지역 대표성을 다 고려하는데 다시 말하면 네. 여기 인구가 100명이고 네. 여기 인구가 200명이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여기서 대표를 1명 뽑는다면 여기서 몇 명 뽑아야 맞는 거야? 인구에 대한 대표성 2명 뽑아야 맞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인구 대표성을 충족하는 겁니다. 100명에 1명 뽑고 200명에 1명 뽑으면 여기 한 표 가치가 낮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인구 대표성을 인구의 비례해서 선거구를 나눠서 대표자를 이렇게 나눠 갖는다면 인구 대표성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역 대표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이제 나눠 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여기가 농촌이고요. 여기가 도시예요. 그러면 도시 지역에는 2명의 대표가 나오는데 농촌 지역에는 1명의 대표가 나오면 어때요? 농촌 지역의 그런 어떤 이익이나 이런 걸 잘 반영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농촌 지역에도 똑같이 2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지역 대표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선거구를 나눌 때 인구 대표성을 고려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선거구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불어서 그 한 지역에 해당되는 정말 동등한 거의 그래도 아주 동등할 수는 없지만 2개를 다 고려해야 되니까 지역 대표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선거구를 나눌 때 인구수를 좀 무너뜨릴 수도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2가지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이 있어요. 네, 볼게요. 그래서 이 같은 선거구 조정에 대해 일부 선거구의 경우에는 인구나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에 대한 연관성이 부족 지적됐고요. 그래서 세모당이 뭐라고 그랬냐면 획정된 선거구 가운데 2선거구와 4선거구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근거 기준인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에 대한 연관성이 매우 부족한 상황인데도 억지로 짜맞췄대요. 억지로. 그래서 또 4선거구의 경우를 보면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던 A지역과 B지역을 무리하게 분리시켜서 B지역과 C지역을 병합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A지역 여기 있고 B지역 여기 있어요. 예, 이렇게. 이게 뭐 하나의 시라고 해봅시다. 예, 하나의 시인데 저기 끝에 여기 이렇게 시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여기가 하나의 생활권인데 이걸 떼서 이렇게 연결시켰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의적으로 선거구를 막 나눈 그런 거죠.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1번 민주선거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다. 민주선거의 원칙, 보통평등, 직접 비밀. 지금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죠? 네. 표의 등가성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 한 표 가치의 다른 거. 지금 여기 보면 광역의원 선거구를 기존에 2개를 늘리면서 선거구를 조정했을 때 이런 것들을 나눠서 이렇게 조정을 한 거죠. 지금 보면 뭐 표의 등가성 원칙이 훼손될 수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 억지로 짜 맞췄고 무리하게 나누면서 C지역과 병합시킨 거 여기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대표자의 대표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관련 사항이 별로 없고요. 특정 정당에게 유리하게. 그렇죠. 그러려고 지금 억지로 짜 맞추고 있고 동일 생활권을 나눠갖고 찢어가지고 다른 데랑 갖다 붙이고 이랬습니다. 게리맨더링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면
예, 선거 비용? 네, 뭐 이건 나올 필요가 없죠. 네. 그러면 4번 문제 한번 볼까요? 네. 이 기탁금 얘기가 되고요. 가나는 공직선거법 조항의 일부이다. 이 조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해볼게요. 가. 공직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 신청을 할 때 후보자 한 명마다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내가 출마하고 싶으면 5억을, 예? 국회의원 선거는 1,500만 원, 시도지사 선거는 5천만 원을 기탁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선생님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5억 원 없으면 못 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될까요? 네. 그런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다시 말하면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주고요. 후보자가 유효 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5 미만, 10%에서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합니다. 네, 이런 규정이 있네요. 자, 보세요. 제가 이게 나가고 싶어서 못 나가죠. 그렇죠? 5억 원이 없어서. 왜 이런 조항 뒀냐면 정말 많은 후보자의 난립을 받기 위해서 네가 나와서 15%, 10%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을만 하면 나와라. 그리고 뭔가 정책이 있고 뭔가 그랬을 때 나오라는 거지. 정말 많은 후보자들이 그냥 막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런 기탁금 제도 같은 것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볼까요? 1번. 그쵸. 가는 후보자의 무분별한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죠. 그쵸? 이런 기탁금이 있기 때문에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갈 수도 있죠. 그쵸? 무분별한 난립을. 그러나 내가 15%, 10% 이상, 득표할 자신 있다 그러면 나가는 거지. 그쵸? 빌려서 나가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2번. 나는 이렇게 15% 됐을 때 기탁금 전액, 이렇게 됐을 때 반액, 이렇게 주는 것은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형평성을 높인다? 지금 평등하게 선거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는 아닌 거죠. 이게. 그쵸? 네. 3번. 나와 같은 경우는 선거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선거권을 지금 이게 제한하는 건 아니죠. 선거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투표에 참여해서 이렇게 뽑을 수 있는 권리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4번. 가는 나와 달리 불법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지금 가의 목적은 불법 선거운동 차단이 아니라 무분별한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는 효과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나는 가와 달리 당선자의 선거 비용 부담을 증가시킨다. 나가 가와 달리 부담을 증가시킨 게 아니라 그 돈을 돌려주잖아요. 몇 퍼센트 됐을 때. 이게 선거 비용 부담 증가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지금 60페이지, 61페이지 문제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 쭉 넘겨서 5번 문제, 62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 문제는 조금 어려웠나요?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표는 갑국의 10대 총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율과 의석수 비교한 거죠. 그래서 9대 총선거와 비교한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10대 의석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전체가 646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비당이 355석을 차지해서 과반수를 넘겼죠. 그렇죠? 과반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9대 의석수와 비교해 보면 9대보다 이게 줄어든 수치야. 그렇죠? 9대보다 마이너스 47 줄어든 수치니까 9대는 더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9대에도 집권을 했겠네요. 의원 내각제 정부니까 가장 큰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정당이 하게 되니까 10대에도 단독 정권, 그리고 9대에도 단독 정권을 했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0대 의회 선거 득표율을 보면 32%, 35%, 22%, 10%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32%의 198석, 35%의 355석. 어마어마하게 좀 과대대표가 된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 22%의 62석밖에 안 돼. 굉장히 조금밖에 못한 거죠. 22%라고 하면 600명이라고만 쳐도 600명의 20%라고만 쳐보세요. 600명의 20%. 그럼 120명은 돼야 되잖아. 최소 정말. 근데 62명밖에 안 된다는 건 상당히 과소대표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문제 풀어보면서 해볼게요. 1번부터 1번 볼게요.
9대에 비해 10대 선거에서 A당의 의석수는 과대대표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9대 의석수와 비교해서 플러스 33석이 더 많아졌습니다. 예. 플러스 33석이 많아졌다는 걸 이걸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 646석 중에 33석이 많아졌는데 이거 비율이니까 100 곱해보면요. 약 5%가 나옵니다. 5%. 다시 말하면 9대 의회 선거 득표율과 비교해서 9대보다 10대 때 득표율은 0.7%만큼 올랐는데 의석수는 5%만큼 올랐어요. 더 많이. 다시 말하면 득표율은 0.7만큼 올랐는데 의석수는 33석이나 더 많아졌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1% 오른다고 하면 불과 뭐 몇 석 되겠어요? 6석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33석이니까 많이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1%라고만 쳐도 6석 정도만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33석이 늘었으니까 9대에 비해 10대 선거에서 A당의 의석수는 많이 많아졌죠. 그렇죠? 1%, 5%니까. 그렇죠? 되셨습니까?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죠. 네. 그다음에 차례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선거를 볼게요. 10대 선거를 보면 C당보다는 A당이 의석수와 득표율의 격차가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C당 한번 보세요. C당. 득표율이 22%인데 의석수 62석밖에 안 됩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20%라고 쳐도 600석이면 120석은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과소대표된 거죠. 그렇죠? 격차가 굉장히 큰 거죠. A당보다 오히려 C당이 격차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C당보다는 A당이가 아니라 A당보다는 C당이라고 해야지 맞죠. 그렇죠? 3번. 10대 선거를 가보면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A당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득표율 지금 보세요. 32%일 때 198석. 차이 얼마 안 납니다. 35%인데 355석이에요. 그쵸? 득표율에 비해 의석수의 비율이 가장 높은 정당은 득표한 것에 비해서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여러분 B당이 되죠. B당이. 되셨습니까? 어렵나요? 네, 다음 볼게요. 9대 선거에 비해 10대 선거에서 의석수의 변동이 가장 큰 정당은 C당이다 그랬습니다. 의석수의 변동을 보면 여러분 여기는 플러스 33, 여기는 47석. 예, 어디예요? C당이 아니라 B당이 변동이 제일 크죠. 그렇죠? 예, C당 아니죠. 8석인데 변동 정도가 아니죠.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5번. 네, 맞나요? 5번. 네. 9대와 달리 10대 선거 결과를 보면 갑국에서는 B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가 있다. 여러분 보세요. B당이 9대와 달리가 아니라 9대 때보다 지금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9대 때도 단독으로 정권 잡고 10대 때도 단독으로 정권 잡죠. 646석의 과반수를 넘겼으니까 단독. 9대 때는 오히려 47석이 더 많았었으니까 단독. 그러니까 9대와 달리가 아니라 9대와 마찬가지로 10대 선거에서도 갑국은 B당이 단독으로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해야지 맞죠. 그렇죠? 여러분 이 문제 어려웠습니까? 네,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런 문제 나오면요. 정말 꼼꼼히 이렇게 맞춰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네, 6번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표는 선거구의 크기에 따른 AC 정당의 의석 배분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를 보고 발표한 학생들의 진술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1인 선거구라고 되어 있고 2인 선거구, 100인 선거구까지 갔어요. 예, 100인 선거구가 있을까? 1등부터 100등? 네, 아무튼 자 보세요. 1인 선거구일 때는 45%를 득표한 A당이 한 석을 가져가고 한 명을 뽑는 거니까 1등한 한 명. 35% 득표하고 20% 득표한. 다시 말하면 오히려 나머지 55%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1인 선거구일 때, 그리고 이럴 때를 보면 의석률과 의석수와 득표율의 불일치가 커진다는 거죠. 이게 소선거구제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기도 하죠. 다음 문제에서 또 다시 보게 될 텐데 지금 보세요. 1인 선거구일 때는 A 정당이 하나 가져가고 2인 선거구일 때는 이렇게
4인 선거구일 때는 2개, 1개, 1개. 15인 선거구일 때는 이거 비례해서 한 거예요. 계산해보면 7, 5, 3. 그리고 100인 선거구가 되면 45석, 35석, 20석 이렇게 비례해서 가져가죠. 다시 말하면 선거구 수가 커질수록, 선거구가 커질수록, 많이 뽑을수록 의석수와 득표율이 일치하죠. 그렇죠? 득표율이 45%면 45석 가져가고 35%면 35석 가져가고 의석수와 득표율 간의 일치가 이 100인 선거구로 갈수록 더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보세요.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소선거구제가 될수록 전국적인 인사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소선거구제로 갈수록 어떻죠? 지역적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죠. 인물의 당선 가능성이 높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보세요. 예. 여기 정말 어디 끝에 정말 어떤 조그만 중소도시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이 중소도시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초등학교 나오고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고 그 근처에서 대학교까지 나오고 거기 인맥, 학연 뭐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에 같은 성씨들 모여 살았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뭐 행정고시 봐가지고 거기서 막 공무원 하다가 그리고 퇴직해서 그리고 봉사활동하고 그런 지역적 인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 지역에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선생님 EBS 강사 뭐 전국적인 인물 아니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사람보다는 더 전국적인 인물인 거죠. 학생들만 아나? 아무튼 뭐 선생님을 뭐 전국적으로 다 안다고 해봅시다. 선생님이 여기 내려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계속 뭐 정말 그 지역을 이렇게 닦아왔던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출마했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즉 선거구가 작아서 단 한 명만 뽑아야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뽑았을 때 그 지역적 인물이 당선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다시 말하면 소선거구제가 될수록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냐면 이 지역적 인물에 의한 선거운동을 통해서 그 가운데서 지연, 혈연, 학연 이런 불법 선거운동의 문제점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것까지 끌어내올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우진이가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국적인 인사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지역적인 명망가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야지 맞습니다. 다음에 볼까요? 시우가 그러네요.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득표율과 의석수 사이의 비례성이 커지고 있죠. 그렇죠? 45% 득표율이면 45석.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거 추론할 수 있냐면 1인 선거구제, 소선거구제로 갈수록 의석수와 득표율 간의 불일치 현상이 심해지고 사표 발생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네, 다음 문제 통해서 다시 한 번만 이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은희가 그러네요. 선거구의 크기가 클수록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성향이 강할 거야. 선거구가 커질수록요. 여러분 100등까지 뽑잖아요. 그렇게 되면 굳이 큰 정당의 후보자로 나올 필요가 없죠. 그렇죠? 작은 정당도 의회에 진출할 수 있게 되잖아요. 1등, 2등은 큰 정당이 되겠지만 3등, 4등, 5등은 작은 정당 출신의 사람들도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중대선거구제로 갈수록 소수당, 작은 정당, 신선한 인물, 신진 인물들의 등장이 유리해진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 때, 다시 말하면 1등한 단 한 명만 뽑을 때는 정말 큰 정당의 이름표를 달고 싶습니다. 한 명만 뽑을 때는 한나라당 혹은 민주당이 좋지 정말 저 작은 정당들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구의 크기가 클수록이 아니라 선거구의 크기가 작을수록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픈 성향이 강할 겁니다. 1등한 단 한 사람만 뽑으니까. 되셨죠? 네. 4번. 나경이 말하네요. 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유권자는 자신의 진정한 선호에 따라 투표하고 있어. 여러분 잘 보시면 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 1등한 단 한 사람만 뽑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생각해도 꼴찌밖에 안 될 것 같아요. 5등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내 거 어차피 버려지는 표네. 될 사람을 밀어주자.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1등한 단 한 사람만 뽑을수록 뽑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어차피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진정한 선호에 따라 투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왜요? 한 사람, 두 사람만 뽑으니까. 선거구 크기가 커질수록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래 혹시 5등이 될 수 있고 6등이 될 수 있으니까 될 수 있지. 진정한 내 선호를 반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선거구 크기가 작을수록이 아니라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커질수록 유권자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5번이요. 아영이가 선거구의 크기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의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은 정당 득표율보다 높아. 지금 보세요. 거대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네? 거대 정당의 당선 가능성이라는 걸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죠? 네. 갑자기 푹 튀어나왔어요. 네. 정답은 여러분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7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7번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A, B 선거구제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선거구제 개편은 민주정치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순리인가를 숙고하면서 구상해야 된다. 그래서 양당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의 권력을 집중시켜서 국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고 이런 논리가 하나 있어요. 두 개의 정당 경쟁에서 승리한 정당의 권력을 다 잡고 그런데 다당제 맥락에서 의회의 대표성을 확대하고 폭넓은 합의를 형성해야 된다는 논리도 있대요. 여러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거, 대표적인 두 개의 정당이 등장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그 선거구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는 전자에, B는 후자에 부합하는데 AB 선거구제, 우리나라 정치제도는 전반적으로 권력 집중 성격이 강하여 이 후자의 논리를 조금 더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보세요. 선거구제 A, B 선거구제 두 개 있는데 선거구제라고 하면 소선거구제와 중대 선거구제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대표적인 큰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가 바로 이게 소선거구제가 되고 작은 정당들도 등장할 수 있는 선거구제가 중대 선거구제가 되죠. 왜요, 여러분? 2등, 3등, 4등도 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당제를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중대선거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현재 이 전자의 성격이 강해서 중대선거구제적 논리가 좀 강화될 필요성이 있대요. 그렇죠? 이제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A는 소, B는 중대입니다. 네, 해볼게요. 기억. A는 정당별 득표수와 의석수의 불일치가 심합니다. 자, 봅시다. A, B, C 당. 가나 다당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지금 A 선거구제, B 선거구제 나왔으니까. 가당, 나당, 다당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선거구가 1, 2, 3, 4 선거구가 있습니다. A 선거구제에 따라서 해볼게요. 소 선거구제죠. 네. 모두 10명씩 산다라고 그냥 가정해서 해봅시다. 5표, 4표, 1표, 5표, 4표, 1표, 5표, 4표, 1표, 1표, 8표, 1표 이렇게 됐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1선거구에서는 가당이요. 2선거구에서도 역시 3선거구에서도 가당이. 그렇죠? 나당은 4선거구에서. 삼기네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보면 의석수는 가당이 3개, 나당이 1개, 그리고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득표를 한번 볼게요. 득표수 한번 해볼게요. 모두 몇 표? 16표. 여기는 모두 몇 표? 4, 3, 12, 22표. 맞아요? 저 여기는 22표 아닌가요? 4, 3, 12, 20표. 네. 자, 보세요. 소선거구제를 하게 됐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득표수와 의석수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거예요. 득표수는 누가 더 많아? 나당이 더 많은데 의석수는 가당이 더 많다라는 거죠. 소선거구제를 했을 때 왜냐하면 1등한 단 한 사람만이 대표가 되고 나머지는 다 뭐가 되기 때문에 사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선거구제를 얘기할 때 단점을 얘기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석수와 득표율의 불일치가 심하고 그리고 사표가 많다라는 것 아주 극단적인 이 표를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A, 소선거구제는 정당별 득표 수와 의석 수의 불일치가 심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이요. B는 후보자의 선거 비용이 많이 든다. 그렇죠. 중대선거구제가 되면 4명 뽑고 5명 뽑으면 어때요? 선거구가 넓어집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게 되죠. 그다음에 D끝. A보다는 B가 당선자의 지역 대표성이 더 강하다 그랬습니다. 자, 방금 전 문제에서도 했어요. 지역 대표성이, 지역적 인물이 내가 이 지역의 대표야. 1등한 단 한 사람. 어디? A에서 더 강하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A는 지역적 인물, B는 전국적 인물이 유리하다. 방금 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은 우리나라 공직선거법 중에 후보자 추천과 관련된 조항이에요. 보겠습니다. 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그 후보자 중 100분의 50 이상을 여성으로, 반을 여성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를 추천할 때요. 그래서 그 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홀수를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홀수를 여성으로 할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비례대표 후보 명부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이렇게 가는데 홀수의 여성이 있다는 얘기는 한 명이 만약에 당선되면 여성, 2명이 당선되면 여성 하나, 남성 하나, 3명이 당선되면 여성 2에 남성 하나. 다시 말하면 홀수 번호에 여성을 배치함으로써 적어도 남성과 같은 수 내지는 남성보다 더 많은 수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서 여성을 배려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홀수 번호에 배치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그리고 정당이 임기 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때 30%의 여성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때 50%, 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역구 지방의회 선거일 때 30%의 여성을 할당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기여. 정당 운영을 아주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요. 정당 운영을 민주적으로 하기 위해서 여성? 아닌 거죠. 그렇죠? 네. 니은. 그렇죠. 실질적 평등의 이념을 제도적으로 지금 구축하고 있는 거죠. 차이를 인정하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해서 여성들에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을 해주고 있잖아요. 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그러니까 맞죠. 여성의 참여기에 맞습니다. 리을. 다양한 입장을, 그렇죠. 여성들을 반영함으로써, 여성들을 의회 구성원으로서 오게 함으로써 다양한 입장을 의회 구성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럼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네, 화면 소개하는 거 잊었습니다. 보여주시죠. 언젠가 라디오를 들었는데 그 김주아 앵커가 나와서 저 목소리 때문에 너무너무 싫었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를 받으면 남자인 줄 알고 그래서 말도 잘 하기 싫어하고 컴플렉스였다고 해요. 선생님도 한때는 제 이름이 컴플렉스였습니다. 너무너무 싫었어요. 막 놀리고 막 박봉에 시달릴 거야 뭐 등등등 막 너무 많은 것들로 싫었었는데 그 싫은 것 때문에 내 컴플렉스로 만들어서 나 자신을 미워하게 되면 아무도 스스로를 미워하는 저를 좋아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계획대로 안 했다고 자기 자책하고 막 미워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나 그러고 있는 과정에서 자신을 사랑할 때 자신의 꿈도 이룰 수 있는 거고 오히려 그 컴플렉스가 나중에는 되게 이점이 자기의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선거 이야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